sekve mi invitas la specialan preleganton Signoro Pakiwan Amondo, kiu estas Akademio de Esperanto kaj profesoro de Zhaozhuang Universitato el Ĉinujo. Li donos prelegon pri Esperanto kaj Zamenhof. Signoro Pak, la vico kaj voĉo estas via. Bonvolu. 코란 다음건 그렇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말로 좀 제 강연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훌륭하게 에스페란토로 준비를 다 잘 해주셨는데 제가 이거 너무 뒤떨어지게 한국말로 준비를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이해해 주시고 한국말로 그러면 제가 좀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제가 PPT 포토를 좀 준비했어요. 호스트께서 제가 화면 공유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겠어요? 박기환님한테 할 수 있어. 호스트를 줘야 돼요? 됐습니다. 됐어요. 지금 화면 포토가 보입니까? 네. 예. 그러면 박사님, 약간 화면을 좀 크게 해주세요. 네. 옆에 뭐 다른 게 모습이 많이 보여요. 옆으로 약간.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님, 이건 프레젠테이션 화면으로 더블 클릭하셔야 되는 건데요. 잠깐만, 그럼 화면 공유를 중지하고 다시 아니요. 할게요.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보입니까? 네, 아주 좋습니다. 완벽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목이 자메오프와 에스페란토가 너무 좀 진부하죠. 특히 제가 중점을 둘 내용들이 유태인, 에스페란토, 안과 의사, 인류인주의, 프라페츠 동지의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3인 이런 때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메노프가 출생한 곳은 여러분 뭐 잘 아시죠? 1859년 12월 15일 날 유대인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가 태어났던 비아위스토크는 1915년까지 러시아의 지배 아래 있던 리트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로루시,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좀 이 넓은 땅을 그때 리트보라는 이름으로 한 나라가 있었어요. 저도 이게 잘 모르는 게 사실 제가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도시가 비아위스토크인데 지금은 폴란드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폴란드가 아니고 리트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자메노프는 자기 자신을 리트보의 한 국민으로 인식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대 폴란드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요즘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죠. 그리고 그 비보데 자메노프를 보면은 자메노프의 시중에 이런 시가 나옵니다. 리트보, 파트로이어 미야,
시밀라 알사노 등등. 그래서 리트보를 자기의 파트루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메노프의 그 평생을 지리적으로 보면요. 처음에 비아리스토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이사를 해서 따라서 바르샤바로 옵니다. 그리고 대학 공부를 할 때부터는 모스크바로 가서 의과대학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대학 말년에 뭐 4학년 때쯤인지 모르겠어요. 그 학비가 모자라고 생활비가 모자라서 모스크바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부모님이 계시는 바르샤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르샤바의 의과대학을 졸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또 비엔나에 가서 안과 공부를 한 1년 가까이 더 합니다. 그리고 또 바르샤바로 돌아와서 안과 의로서 살고 에스페란토도 발표하고 그러죠. 자메노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입니다. 당시 그 비알리스토크 시민은 크게 몇백 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폴란드인, 러시아인, 유대인, 독일인, 벨라루스인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러시아와 북동 유럽에 상당히 많이 살았답니다. 어떤 몇 세기에 걸친 정치적인 이유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비알리스토크에서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갈등이 아주 많았어요. 근데 대체로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민족들이 싫어했어요. 그리고 유대인 아버지로부터 자메노프는 머리를 물려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아버지는 지리와 언어의 교사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무신론자였어요. 사실 유대인이라 해도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유신론자, 유대교였죠. 유신론자였고 리버데 자메노프에 보면 어머니로부터 가슴을 물려받았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메노프는 직접 말은 하지 않았지만 에스페란토를 만든 동기가 유대인들을 생각했을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합니다. 저 혼자만 이런 추측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메노프의 여러 가지 책을 또 연설문을 쭉 읽어보니까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시는 몇몇 자메노프에 대해서 잘 아시는 연구를 많이 하신 다른 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메노프는 세계의 모든 유대인들이 각자 속한 국가의 성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색채를 너무 드러내지 말 것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그때 19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유대 민족주의 운동, 시오니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민족 나라를 세우자. 그게 시오니즘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자메노프는 그걸 반대로 해요. 그 운동을 반대합니다. 그런 배경을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자메노프는 안과 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의를 전공을 했어요. 그러나 본성이 여린 자메노프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는 안과 의를 포기하고, 일반 의를 포기하고 그런 일이 없을 안과를 택합니다. 그래서 1886년에 이제 에스페란토 발표하기 조금 전이죠. 비엔나를 갑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가서 1년 가까이 안과의를 다시 공부해요. 그리고는 바르샤바로 돌아와서 병원을 찾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민호프의 인간성을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민호프가 마음이 심성이 굉장히 여렸어요. 뭐 착하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심성이 여린 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임의 이 행사를 주최한 여러분의 그 그룹 이름이 까베인데, 에스페란토에서는 까베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또? 그 본래 그분의 이름은 카즈미에시 베인이었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대로 읽으면 카즈미에르즈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마 폴란드 발음인지 카즈미에시 이렇게 읽나 봐요. 이분도 바르샤바의 안과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자민호프하고 동료였습니다. 같은 안과 의사였어요. 그래서 에스페란토 운동을 잘 하다가 1911년에 갑자기 사라져요. 그 후로는 전혀 에스페란토 운동이 나타나지 않았죠. 참 안타까운 일이고, 그분이 초기에 에스페란토를 다져나가는데, 특히 에스페란토 문학을 다져나가는데 큰 공을 세웠죠. 오늘 제가 앞에서 잠깐 여러분들 공연하는 거 이런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까베처럼 문학적으로도 앞으로 한국 에스페란토 운동이나 전 세계 에스페란토 운동에 도움을 주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자민호프 하면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그가 주창한 인류인주의죠. 에스페란토나 포마라니스모라고 하는데요. 이 인류인은 자신과 이웃을 어느 국가, 어느 민족, 어느 종교의 하나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사람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평등, 평화, 사랑이 나오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종교와 도덕, 윤리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를 만든 자민호프의 근본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것을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하고 여기 밑에 제가 써놓은 에스페란티스모하고는 달라요. 에스페란티스모는 에스페란토를 국제공용 보조어로 쓰자는 주의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써도 좋아요. 상업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또는 문학적인 목적, 어떤 목적으로 쓰더라도 괜찮아요. 에스페란티스모에서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민호프는 사실은 그것을 목적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이분은 인테르나 이데오 데 에스페란티스모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인류인주의, 포마라니스모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페란티스모하고는 다르지만 자민호프의 근본 정신, 에스페란토에 담긴 근본 정신은 포마라니스모다 이거죠. 그래서 에스페란티스토라면 모두 이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민호프를 본받기를 원하는 말이죠. 이것을 제외한 에스페란토 운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그는 1906년 제2차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 개회식 연설에서 아주 공개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있었는데요. 그래서 에스페란티스모를 깊이 파고들면은 사실은 포마라니스모입니다. 만약에 포마라니스모가 없는 에스페란티스모라면 자민호프는 그것을 내버리겠다, 그런 표현까지도 해요. 그 다음 자민호프 하면 우리가 뭐니 해도 에스페란토를 빠뜨릴 수가 없는데, 저는 가끔 에스페란토를 국제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국제공용보조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그렇게 쓰기도 하겠죠. 그리고 중국에서는 이걸 세계어라고 표현하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까 좀 재밌는 것은 이 세계어라는 말이 처음에 일본에서 쓰였어요. 그러다가 이 중국으로 넘어와서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세계어를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국제화라고 해요.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에스페란토는 한 나라 두 말주의를 모토로 합니다. 모든 사람이 오직 두 개의 말만을 사용하자는 거죠. 자신의 모국어와 에스페란토. 그리고 에스페란토 특징은 제가 간단히 간추려 보면은 로마자를 쓰고요. 모음이 5개 있고 어수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그런 어수이고 후치사 대신 전치사가 있고 수식어 구나 수식어 절의 위치는 오른쪽에 오는 우선승이고 개사 ST가 있고 16개의 기본 문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럽인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것은 그 문법이 그렇다기보다는 단어와 그 뜻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유럽인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그것은 거기서 태어나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단어의 구조 면에서는 한국어와 같은 첨가어입니다. 그래서 이 첨가어는요, 조어법이 아주 발달되어 있어요. 그렇게 발달시켜야 합니다. 잘 활용하면 조어법을 무궁무진하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능한 한 앞으로 말이죠. 에스페란토 글을 쓰실 때에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단어 외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합성어, 조어된 합성어가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에스페란토 학술원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다 보면요. 그 회원들 중에 이 조어법을 아주 잘 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릴라테, 저는 릴라테라는 말을 종종 써요. 뭐뭐에 관해서 릴라테 쓰는데 그런 경우도 어떤 분은 프리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거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영어와 비슷하거나 또는 다른 어떤 모국어와 비슷한 그런 기존의 굳어진 낱말에 집착하지 말고 정말 에스페란토 여러 단어들을, 어근들을 이렇게 잘 조합해서 말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좀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현재 전 세계 95개국에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의 국가 지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페란토는 문법적으로는 국제적입니다. 사실이에요. 유럽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상적으로는 유럽적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죠. 그 다음 언어 문제의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네로프는 인류 갈등의 원인을 언어에서 찾았습니다. 19세기 유럽을 보면 언어는 곧 민족이요, 민족은 곧 종교였어요. 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공용보조 에스페란토를 창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페란토의 목적은 인류의 갈등 해소라고 할 수 있어요. 언어는요, 목적이 아닙니다. 한국어도 그렇고, 일본어도 그렇고, 에스페란토도 그렇고, 언어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건 방법이 뭐냐면 의사소통, 행복한 삶, 그런 거겠죠. 그런 걸 위해서 언어가 있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메노프도 이 에스페란토의 목적은 에스페란토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에스페란토의 목적은 인류의 갈등 해소였습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제공용 보조를 창안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페란토에 태어난 지
135년이 지났죠. 그런데 갈등은 여전하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 언어 문제가 갈등의 핵심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언어 문제가 갈등의 핵심이 아니에요. 다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제목을 자매노프의 실패라고 적었는데 아마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질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매노프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진단을 했는데 그 진단이 어느 문제였다는 거죠. 거기에서 실패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문제가 진단이 아닙니다. 바른 진단이 아니었어요. 물론 19세기 그 당시에는 바른 진단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전혀 그것이 바른 진단이 아니었습니다. 언어 문제 해결로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 안에서, 한 민족 안에서도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언어가 같다고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또 방법의 실패. 에스페란토라는 국제 공용 보조를 자매노프는 방법으로 채택했는데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언어 문제 역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요. 인공지능, 기계번역 이런 걸로 해결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언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에스페란토를 배웁시다라고 말하면 좀 동문서답하는 그런 느낌을 줄 겁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어떤 예를 들어볼까? 여러분 점자책 있잖아요. 점자책. 이 점자책이 예전에는 꼭 필요했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걸 꼭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프랑스 사람 브라이유라는 사람이 이걸 만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발전을 많이 해왔죠. 그러나 이것을 전혀 다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읽어주는 책, 요즘 그런 거 인터넷에 얼마나 많습니까? 읽어주는 책 같은 것으로 완전히 해결해버려요. 물론 점자책이 필요는 하죠. 다른 방향에서요. 그리고 자동차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동의 수단으로 자동차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그러면 내가 운전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이게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동차가 이동의 수단이라는 것은 기본은 맞아요.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가 키앤이리가 아니라 키온화리가 돼요. 키온화리. 즉 자동차 안에서 내가 뭘 할 것이냐. 운전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 제 아들이 자동차 디자인인데요. 디자인이라 해서 뭐 외형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인터페이스 디자인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 자동차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뭘 할 것이냐 이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전에는 얼마나 빨리 달릴 것이냐, 얼마나 멀리 달릴 것이냐, 얼마나 안전하냐 뭐 이런 게 주 디자인이었는데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 뭘 할 것이냐 이게 주 디자인. 바뀌었어요. 인구 문제 이것도요. 지금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인구 문제 말만 나오면 자꾸 뭘 얘기하느냐면 저출산이란 말을 해요. 저출산. 여러분 잘 아시죠? 저출산이 인구 문제의 그냥 대명사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곰곰 생각해 보니까 뭔가 진단에 실패한 것 같아요. 자매노프가 진단에 실패했듯이 인구 문제의 진단을 저출산으로 잡은 것이 실패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도 결국은 사람이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나오는 문제인데 앞으로요 제가 이건 추정하는데 인구 문제는
로봇으로 해결이 될 거예요. 인구 문제 그러면 크게 생산력과 국방력인데 생산력과 국방력은 로봇으로 앞으로 충분히 해결할 가능합니다.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그건 소비력입니다. 소비력. 생산한 걸 소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봇가 지금 현재는 소비력이 거의 없어요. 전기는 좀 쓸는지 몰라도 이제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게 제 예언입니다. 제가 예언하건데 앞으로 로봇가 소비할 시대가 올 겁니다. 인구 문제 해결하려면 분명히 그렇게 해야 돼요. 생산만 로봇에게 맡기면 안 돼요. 소비도 로봇에게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밸런스가 맞아 들어가요. 그래서 인구 문제도 완전히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그래서 저는 자면허포가 실패했다 이렇게 보죠. 제가 전에 쓴 어느 글에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자면허포는 실패했다. 솔직히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스페란토를 뭐 어느 문제 해결하자고 외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우리는 그러면 지금 쓸 자리가 없으시잖아요. 제 스스로도 저도 지금 에스페란토 가르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자기가 올라선 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말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이제 어느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동지애, 솔리다레소, 프라테소, 아모 이렇게 저희 에스페란토로 번역해 보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번 제10차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회 때 일본의 기타가와 히사시가 뭐 강연을 할 때 제가 잠깐 말미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대요. 이제 일본에서 느끼는 거죠. 더 이상 어느 문제 해결 얘기가 안 먹혀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죠. 며칠 전에 제가 이 문구를 생각해냈습니다. Solidarezzon and Stato Salvi Covezzo. 운율을 맞추느라고 이제 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니까 솔비 포벳소 어느 문제 해결 대신에 솔리다레zzon 동지애를 강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에스페란티스트들끼리라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걸 세상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자면허포가 한 얘기예요. 제2차 우코 개회식에서 G 알프록시미가스 일리아인 코로인. 그래서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배우고 사랑하고 여기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머리를 가까이 만들어 주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을 서로 가까이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에스페란토를 배운다는 겁니다. 자면허포의 생각은 항상 그거였습니다. 그저 에스페란토 배워서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무리 어느 문제가 기계적으로 해결된다 하여도 여전히 만남에서의 동지애는 형제애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즘도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어느 문제가 기계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지고 통역해서 만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비근한 예를 들면 홍수 때 제일 부족한 게 뭔가 제가 전에 어디서 들었는데요. 맑은 물이래요. 마실 물이래요. 홍수가 뭡니까? 물이 넘쳐나는 거 아니에요? 물이 넘쳐나는 때 가장 부족한 것이 마실 물이에요. 맑은 물이에요. 자, 의미하는 바가 있잖아요. 지금 기계로 번역, 통역 여러 가지 많이 나옵니다. 저도 요즘 그런 거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뭔가?
우리가 인간이 왜 말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만 있고 사랑이 없습니다. 그건 신이 우리에게 말을 준 근본 뜻에서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비대면 시대일수록요, 말이 중요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래서 앞으로 어쩌면 에스페란토가 더 중요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이 시간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코로나가 발발하지 않았고, 이 줌이라는 조모라는 이 매체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어디에서 모여서 오늘 이 행사를 한다면 이렇게 많이 편하게 모일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요즘 제가 에스페란토 강의를 하는데도 중국 학생들을 여기서 내 방 안에서 그냥 강의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말입니다. 말이에요. 어차피 말로 해야 되니까. 우리가 가까이 있으면 서로 만나면 표정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대면 시대, 이 인터넷 매체의 시대에서는 말이 거의 100%입니다. 말로 해야 돼요. 그러니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어쩌면 에스페란토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은 2년 전에, 3년 전이거든요. 코로나가 발발하기 전에 그때 제가 있던 조장대학, 자우왕 대학에 오셨던 석일수 교수님, 저희 에스페란토 은사죠. 그분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요즘 오히려 중간 언어로서 에스페란토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 여러분 이제 줌이나 또는 이메일이나 이런 걸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어요. 한국어로 써서 예를 들어서 아랍에 있는 친구, 러시아에 있는 친구, 뭐 저 남아메리카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도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기계 번역으로 알아들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내가 한국어로 쓰지 말고 에스페란토로 써서 그 사람들에게 보내봐요. 아마 번역을 더 잘할 거예요. 더 잘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크게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정말 중간어로서의 에스페란토가 더 필요한 시대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에스페란토 배운 지 한 2, 3년 됐을 때 아큐 정전이라는 것을 에스페란토로 된 것을 읽었어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철관에서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그때 어떤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마침 아큐 정전 얘기를 하면서 그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한국말로 쓰인 아큐 정전. 한국말로 쓰인 아큐 정전을 읽고는 하나도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얼마나 재밌게 읽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중간언어로서 에스페란토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중국어 또는 아마 그때 한국어로 나온 게 중국어에서 바로 번역 안 하고 일본어에서 번역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었던가 봐요. 그러니 재미없어요. 그러나 저는 중국에서 에스페란토로 번역한 거 바로 봤거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자면어포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동지애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중간 언어에 초점을 맞춘다면 에스페란토가 쓸 자리가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제 평소 생각을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20세기의 위대한 사상가 3인을 꼽으라면 이게 화면이 꺼지네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화면이 꺼진 게 아니라 예. 페이지 업을 시켜보셔요.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아, 그렇군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20세기 위대한 사상가 많이 있지만 저는 톨스토이, 자미노프, 간디 세 사람을 꼽겠습니다. 그 태어난 차례대로가 이렇습니다. 톨스토이는 모든 종교의 단 하나의 진리는 사랑이다 이런 말을 하고 톨스토이안 운동을 시작했어요. 배경은 러시아의 농부였습니다. 농부를 위해서 그런 일을 했어요. 자미노프는 모든 사람은 신 앞에서 평등하며 형제이다. 그래서 국제공용보조 운동도 하고 인민주의 운동을 했습니다. 배경은 전 인류의 유대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간디는 사랑의 힘의 사랑을 이기는 날 세상은 평화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비폭력 저항운동, 이걸 아힘사라고 그러는데요. 하고 스와라지 자치운동하고 스와데시 국산포매 운동 이런 거 했습니다. 배경은 인도와 그 인도 국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제 강연을 마치겠는데요. 좀 여러분 뜻에 안 맞는 얘기가 있었을 수도 있고 좀 부서 없이 한 것 같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아무쪼록 이 비대면의 시대 이제 노바 노르모 뉴 노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노바 노르모의 시대에 우리가 에스페란토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나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치겠습니다. 공유 준비하죠. 수고하셨습니다. 네.